편안하게 오늘도 사자성어 이야기 들어보세요.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백면서생, 백면서생. 버스 정류장에서 할머니 한 분이 저를 보더니 갑자기 웃으시는 거예요. 뭔가 이상해서 왜 웃으세요? 했더니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얘야, 너 참 새하얗게 생겼구나. 책만 읽고 살았나?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뭔 소린지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할머니가 저에게 딱 맞는 사자성어를 써주신 거였어요. 백면서생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백은 하얀 백, 면은 얼굴면, 서는 책서, 생은 선비생자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하얗고 책만 읽는 선비라는 뜻인데 요즘 말로 하면 이론만 알고 실제 경험은 없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머리로는 다 아는데 막상 실전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상황 있잖아요.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중국 송나라 때 조괄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 아버지가 조사라는 유명한 장군이었는데 조괄은 어릴 때부터 병법서만 줄창 읽으면서 자랐어요. 그래서 병법에 대해서는 아버지랑 토론해도 아버지가 말문이 막힐 정도로 해박했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실전 경험이 전혀 없다는 거였죠. 아버지 조사는 아들이 너무 걱정돼서 얘는 절대 군대에 보내면 안 된다고 유언까지 남겼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조괄이 성인이 되자 왕이 그를 대장군으로 임명한 거예요. 조괄은 자신만만했죠. 책에서 다 읽었는데 뭐가 어렵겠어? 하면서요. 결과는 참혹했어요. 장평대전에서 조괄이 이끈 조나라 군대 40만 명이 진나라에게 완전히 포위당해서 모두 죽거나 항복했거든요. 조괄 본인도 전사했고요. 책으로만 배운 지식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된 거죠. 그 버스 정류장에서 할머니 말씀을 듣고 나서 정말 충격이었어요. 저도 그때까지 책상에서만 공부하고 인터넷으로만 세상을 배우고 머리로만 모든 걸 이해하려고 했거든요. 실제로 사람들과 부딪히거나 진짜 경험을 쌓는 건 피하면서요. 할머니가 딱 제 모습을 꿰뚫어 보신 거였죠. 결국 아는 것과 경험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더라고요. 백면서생이 되지 않으려면 책상을 박차고 나가야 한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표리부동, 표리부동. 지하철 2호선 출근길에서 본 풍경인데요. 한 아저씨가 할머니에게 자리를 양보하더라고요. 정말 따뜻한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고맙다고 인사하시는데 그 아저씨가 핸드폰으로 누군가와 통화를 시작하더라고요. 아니야, 나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겉으로만 착한 척하는 거 진짜 싫어한다니까. 그 순간 정말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방금 전까지 따뜻했던 그 장면이 갑자기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여러분, 표리부동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표는 겉, 리는 속을 뜻해요. 부동은 다르다는 뜻이고요. 즉,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속마음이 다르다는 의미예요. 한마디로 이중적인 사람, 앞뒤가 다른 사람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거든요.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세요? 중국 당나라 시대 이야기예요. 당시 조정에 위징이라는 신하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정말 특이했거든요. 태종 황제 앞에서는 언제나 충성스럽고 정직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런데 뒤에서는 다른 신하들과 모여서 황제를 비판하고 정치적 계략을 세우곤 했죠. 어느 날 태종이 이 사실을 알게 됐어요. 황제는 분노했지는 동시에 묘한 감정을 느꼈다고 해요. 위중의 공개적인 충성심과 사적인 비판 사이에서 어떤 게 진짜인지 알 수 없었거든요. 그때 다른 신하가 말했어요. 폐하, 저 사람은 표리부동합니다. 겉과 속이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이렇게 해서 표리부동이라는 말이 생겨났다고 전해져요. 그런데 그날 지하철에서 저도 비슷한 혼란을 느꼈어요. 그 아저씨의 친절이 진짜였을까요? 아니면 남들 보라고 한 행동이었을까요? 며칠 동안 계속 생각났거든요. 그러다가 문득 깨달았어요. 어쩌면 우리 모두가 조금씩은 표리부동한 면이 있는 건 아닐까요? 완벽하게 일치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싶더라고요.
진짜 문제는 그 차이를 악용하는 마음인 것 같아요. 겉과 속이 조금 다른 건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지만 그걸 이용해서 남을 속이려 한다면 그때 비로소 표리부동이 되는 거겠죠. 열이박빙, 열이박빙. 버스에서 만난 아주머니가 갑자기 제게 말을 걸더라고요. 젊은 친구, 요즘 사는 게 어때요? 하시면서요. 솔직히 처음엔 당황했는데 그분 표정이 너무 진지하셔서 대답을 해드렸어요. 힘들어요. 라고요.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정말 인상 깊었거든요. 얇은 얼음 위를 걷는 기분이지? 하시는 거예요. 그때 떠오른 말이 바로 열이박빙이에요. 열이박빙. 여기서 여는 같을 여, 리는 밟을 리, 박은 얇을 박, 빙은 얼음 빙이거든요. 그러니까 얇은 얼음을 밟고 걷는 것 같다는 뜻이에요. 매 순간 조심스럽고 언제 깨질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에서 극도로 신중하게 행동하는 걸 말하는 거죠.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어요. 중국 춘추시대에 위나라 공자라는 임금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거든요. 나라는 혼란스럽고 신하들은 믿을 수 없고 백성들은 굶주리고 있었어요. 매일매일이 전쟁 같은 나날이었죠. 그런데 이 위공자가 한 말이 나는 마치 깊은 연못에 빠진 것 같고 얇은 얼음 위를 걷는 것 같다 였어요.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얼음이 깨져서 물에 빠질까봐 전전긍긍하는 심정이었던 거죠. 그 절박함과 긴장감이 고스란히 담긴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날 버스에서 아주머니가 해주신 말씀이 더욱 와닿았던 것 같아요. 저도 그때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거든요. 새로운 일을 시작했는데 매일매일이 불안했어요. 작은 실수라도 하면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은 기분이었고 모든 선택이 조심스러웠죠. 마치 얇은 얼음판 위에서 숨을 죽이고 걷는 것처럼요. 근데 그 아주머니가 그래도 그 얼음 위를 건너야 앞으로 갈 수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열이박빙이라는 말 속에는 두려움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두려움을 견디며 나아가는 용기도 담겨 있더라고요. 자중질환, 자중질환. 여러분, 제 핸드폰이 말을 한다면 저한테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아마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주인님, 하루에 300번씩 저를 확인하시는데 정작 중요한 알림은 왜 놓치세요? 맞아요. 정말 웃긴 게 저는 계속 핸드폰을 들여다보면서도 정작 필요한 전화나 메시지는 못 보곤 해요. 밖에서는 계속 뭔가를 찾고 있는데 정작 제 안에서 일어나는 혼란을 못 보고 있었던 거죠. 오늘 이야기할 사자성어가 바로 자중질환이에요. 자는 스스로 자, 중은 가운데 중, 지는 가운데 지, 라는 어지러울 란. 글자 그대로 풀면 자기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어지러움이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다른 사람이 공격하지 않았는데도 내부에서 스스로 문제를 일으켜서 망하게 되는 상황을 말하거든요. 가족끼리 싸우거나 회사에서 직원들끼리 갈등이 심해져서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경우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세요? 중국 삼국시대 위나라 조조가 적벽대전에서 크게 패배한 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조조는 원래 강작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유비와 손권 연합군에게 참패를 당하고 나서 군대 안에서 서로 의심하고 다투기 시작했어요. 장군들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병사들은 사기가 떨어져서 명령도 제대로 안 듣고 정말 난리가 났던 거죠. 외부의 적은 이미 물러갔는데 정작 조조 군대는 스스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그때 어떤 신하가 조조에게 말했다고 해요. 대왕, 이것은 자중질환입니다. 적이 우리를 공격한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은 건데요. 핸드폰을 계속 확인하면서도 정작 중요한 걸 놓치는 제 모습이 딱 자중질환이더라고요. 밖에서 오는 방해보다 제 안에서 일어나는 불안감이나 조급함이 훨씬 더 큰 문제였어요. SNS를 보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괜한 걱정으로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정작 지금 해야 할 일은 미루고 있었거든요. 그날 핸드폰을 내려놓고 나서야 비로소 제 마음이 얼마나 어지러웠는지 알게 됐어요. 결국 가장 큰 적은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지록이마, 지록이마. 버스에서 만난 아주머니가 갑자기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거짓말을 너무 당당하게 해서 무서워. 처음엔 무슨 소린가 했는데 아주머니가 계속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 정말 소름이 돋더라고요. 자기 딸이 회사에서 상사한테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예지를 들었는데 구상사가 너무 당당하게 말해서 순간 자기가 틀린 건가 싶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떠오른 사자성어가 하나 있어요. 바로 지록위마라는 말인데요. 지는 가리킬 지, 록은 사슴록, 위는 할위, 마는 말마예요.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사슴을 가리키며 말이라고 한다는 뜻이죠. 완전히 말도 안 듣는 소리를 권력을 가진 사람이 당당하게 말해서 다른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상황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어요. 중국 진나라 시대에 조고라는 권력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황제에게 사슴 한 마리를 바치면서 이게 말이라고 우기기 시작한 거예요. 황제는 당황해서 신하들에게 물어봤죠. 이게 사슴이야 말이야? 그런데 조고의 눈치를 보던 신하들 중 일부는 말입니다 라고 대답했고 양심을 지키려던 신하들은 사슴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조고는 나중에 사슴이라고 말한 신하들을 모두 제거해버렸죠. 권력으로 진실을 뒤틀어버린 무서운 사건이었어요. 그 버스 안 아주머니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면 결국 그 딸분이 어떻게 됐냐면요. 처음엔 자기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 하고 흔들렸지만 나중에 다른 동료들과 이야기해보니 자기가 맞았다는 걸 확인했대요. 그런데 그 상사는 계속 자기 말이 맞다고 우기면서 회사 분위기를 완전히 이상하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아주머니가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권력 있는 사람이 거짓말을 하면 진실도 거짓이 되는 무서운 세상이구나. 지록위마는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에요. 권력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정말 무서운 일이죠. 진실보다 권력이 앞서는 순간 사슴도 말이 될 수 있다는 서늘한 교훈을 담고 있는 말이거든요. 포호빙하, 포호빙하. 지하철 2호선 출근길에서 본 풍경인데요. 한 남자가 문이 닫히려는 순간 뛰어들더라고요. 그런데 가방이 문에 끼었는데도 억지로 밀어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 다음 역에서 안전요원이 와서 문을 다시 열어줘야 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문득 떠오른 게 있었어요. 포호빙하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포는 사나울 포, 호는 호랑이 호, 빙은 얼음빙, 하는 강하예요.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맨손으로 호랑이를 잡고 얼음 없이 강을 건넌다는 뜻이에요. 무모하고 무식한 용기를 뜻하는 말이거든요. 진짜 용기가 아니라 생각 없이 덤비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세요? 중국 춘추시대 이야기예요. 공자가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자로라는 제자가 물었어요. 선생님, 만약 선생님과 함께 군대를 이끌게 된다면 누구를 데려가시겠습니까? 공자가 대답했어요. 맨손으로 호랑이와 싸우고 도구 없이 강을 건너려 하다가 죽어도 후회하지 않는 그런 사람은 데려가지 않겠다. 반드시 일을 조심스럽게 처리하고 계획을 세워서 성공시키는 사람을 데려가겠다. 자로는 사실 용맹한 곳으로 유명했거든요. 그런데 공자가 보기에는 그냥 무모한 용기일 뿐이었던 거죠. 진짜 리더십은 신중함과 지혜에서 나온다는 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은 건 저도 가끔 그 지하철 남서처럼 행동할 때가 있더라고요.
급하다고 무작정 밀어붙이기만 하고 계획도 없이 덤비고 특히 직장에서 프로젝트 마감 때 그랬어요. 제대로 준비도 안 하고 밤새워서 때우려고 하고 그런데 그런 식으로는 결국 더 큰 문제만 생기더라고요. 진짜 용기는 준비된 자에게 찾아오는 것 같아요. 호랑이를 만나더라도 미리 계획을 세우고 강을 건널 때도 안전한 방법을 찾는 게 진정한 용기죠. 목불인견, 목불인견. 버스 정류장에서 할머니 한 분이 무거운 짐을 들고 계셨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돌리거나 핸드폰만 보고 있었거든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시선을 피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도와드려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괜히 민망하고 어색해서 말이에요. 목불인견이라는 말이 있어요. 목은 눈목, 불은 아닐 불, 인은 참을 인, 견은 볼 견자예요. 직역하면 눈으로 참고 볼 수 없다는 뜻이거든요. 너무 참혹하거나 참아보기 어려운 상황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에요. 우리가 일상에서 참아 볼 수 없다, 눈뜨고 볼 수 없다고 할 때와 같은 의미죠.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세요? 중국 충추전국 시대 이야기예요. 진나라와 초나라가 전쟁을 벌이고 있었는데 진나라 군사들이 초나라 백성들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본 한 장군이 이런 참상은 차마 눈으로 볼 수 없다며 병사들에게 즉시 중단하라고 명령했다고 해요. 전쟁 중에도 인간의 도리를 잃지 않으려 했던 거죠. 만약 여러분이 그 장군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래서 그때 버스 정류장에서 제가 깨달은 건 이거였어요. 목불인견이라는 게 꼭 끔찍한 장면만을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외면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도 차마 보기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어요. 결국 저는 할머니께 다가가서 짐을 들어드렸거든요. 진정한 용기는 차마 볼 수 없는 일 앞에서 눈을 감는 게 아니라 그것을 직시하고 바꿔나가는 것이겠죠. 백중지간, 백중지간. 개고양이 두 마리가 담벼락 위에서 마주보고 있더라고요. 서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그렇다고 먼저 공격하지도 않고 그 팽팽한 긴장감이 뭔가 익숙하다 싶었는데 바로 제 상황과 똑같았거든요. 백중지간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백은 맏형 백, 중은 둘째 중, 지간은 사이 지혜, 사이 간이에요. 맏형과 둘째 사이라는 뜻인데 형제 중에서 누가 더 낫다고 할 수 없을 만큼 실력이나 능력이 비슷할 때 쓰는 말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독인 객인이나 막상막하와 같은 의미죠.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아세요? 중국 한나라 때 이야기인데요. 어떤 집안에 형제가 있었는데 맏형은 백이라 불리고 둘째는 중이라 불렸어요. 그런데 이 형제가 정말 똑똑하고 능력이 뛰어났거든요. 맏형이 시를 지으면 둘째도 똑같이 훌륭한 시를 지어내고 둘째가 정치적 견해를 말하면 맏형도 그에 못지않은 통찰력을 보여줬죠. 주변 사람들이 누가 더 뛰어나냐 하고 물어봐도 답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백과 중 사이에서 누가 더 낫다고 할 수 있겠느냐며 백중지간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 길고양이들을 보면서 문득 떠올린 게 작년에 제가 겪었던 일이었어요. 회사에서 승진 기회가 생겼는데 저랑 동기 한 명이 경쟁하게 됐거든요. 둘 다 실력도 비슷하고 성과도 엇비슷하고 상사들도 누구를 선택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죠. 그때 저는 그 동기를 이기려고 정말 악착같이 노력했어요. 밤 늦게까지 일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도 계속 내고.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친구도 똑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결국 우리 둘 다 지쳐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친구가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우리가 서로 경쟁자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서로를 더 발전시켜주는 동반자였구나 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실력이 비슷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경쟁보다 협력이 더 큰 힘을 만들어낸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배은망덕, 배은망덕. 버스에서 만난 아주머니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받은 것만 기억하고 준 건 까먹는다고요. 그 순간 제 얼굴이 빨개졌어요. 왜냐하면 정말로 그랬거든요. 오늘 말씀드릴 사자성어는 바로 배은망덕이에요. 배은망덕은 배 등질 배, 은혜은, 망, 잊을망, 덕으로 이루어진 말인데요. 쉽게 말하면 받은 은혜는 등지고 입은 덕은 잊어버린다는 뜻이에요. 누군가가 나에게 베풀어준 좋은 일들을 모두 까먹고 오히려 그 사람을 원망하거나 외면하는 상황에서 쓰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어요. 중국 춘추 전국 시대에 진나라 문공이라는 임금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젊을 때는 중이라고 불렸어요. 중이는 왕위 계승 다툼에 휘말려서 19년 동안이나 나라 밖으로 도망 다녀야 했거든요. 그 긴 유배 생활 동안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도와줬어요. 특히 계자추라는 신하는 자신의 다리살을 베어서 국물을 끓여줄 정도로 충성스러웠죠. 하지만 중이가 마침내 왕이 되어 진문공이 된 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자신을 도와준 사람들에게 상을 내리면서도 정작 계자추는 깜빡 잊어버린 거예요. 계자추는 실망해서 어머니와 함께 산으로 들어가 버렸고 문공이 뒤늦게 찾으러 갔을 때는 이미 늦었죠. 그 버스 아주머니 말씀을 듣고 나서 집에 와서 곰곰 생각해봤어요. 제가 지금까지 받은 도움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를 위해 써주셨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수학을 못해서 울고 있을 때 방과 후에 남아서 가르쳐주신 선생님, 대학교 때 아르바이트비도 없던 제게 밥을 사주시던 선배, 취업 준비할 때 이력서를 몇 번씩 봐주시던 친구들. 그런데 저는 그분들께 고마움을 제대로 표현한 적이 있었나요? 오히려 잘 되고 나서는 그런 도움들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던 건 아닌가 싶더라고요. 진정한 어른이 되는 건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갚을 줄 아는 마음을 갖는 것 같아요. 배은망덕하지 않는 사람이 되려면 늘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말아야겠더라고요. 천신만고, 천신만고. 여러분, 엘리베이터가 고장나서 20층을 걸어 올라가 본 적 있으세요? 저는 지난주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한층 올라갈 때마다 숨이 차고 다리가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신기한 건 10층쯤 지나니까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이상한 성취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각 층마다 보이는 풍경도 다르고 계단 모양도 조금씩 달라서 지루할 틈이 없었어요. 오늘 이야기할 사자성어는 바로 천신만고예요. 천은 일천을 뜻하고 신은 괴로움과 고통을 말해요. 만은 일만이고 고는 또 다른 고생을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1000가지 괴로움과 10,000가지 고생을 겪는다는 뜻이에요.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는 의미로 쓰이는 말이죠.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어요. 중국 당나라 시대에 현장이라는 승려가 있었는데요. 이분이 불교 경전을 구하러 인도까지 가는 긴 여행을 떠났거든요. 그런데 그 여행이 정말 말도 안 되게 힘들었어요. 사막에서는 물이 떨어져서 목이 타들어갔고 산에서는 눈보라와 추위에 얼어 죽을 뻔했어요. 도적들을 만나서 목숨이 위험했던 적도 있고 병에 걸려서 혼자 쓰러져 있을 때도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현장 스님이 정말 대단한 게 뭐냐면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17년 동안 걸어서 인도까지 가서 경전을 구해왔거든요. 그때 사람들이 현장 스님의 여행을 두고
천신만고를 겪었다고 표현했던 게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온 거예요. 생각해보면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비행기도 없던 시대에 그런 먼 길을 걸어서 갔다 온다는 게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20층 계단을 올라가면서 문득 깨달았던 게 있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고 포기하고 싶었는데 한층 한층 올라가다 보니까 어느새 목표에 도달해 있더라고요. 현장 스님도 아마 이런 기분이었을 거예요. 매일매일은 힘들었지만 그 하루하루가 모여서 결국 꿈을 이룬 거잖아요. 그때 깨달았어요. 천신만고라는 말이 단순히 고생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그 고생 끝에 반드시 무언가를 이룬다는 희망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걸요. 결국 진짜 가치 있는 일들은 쉽게 얻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천신만고 끝에 얻은 것이야말로 정말 소중한 거거든요. 권모술수, 권모술수. 여러분, 어제 회사 회의실에서 정말 소름 돋는 장면을 목격했어요. 팀장님이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한 동료가 손을 번쩍 들더니 이 부분에서 데이터가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회의실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동료가 미리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팀장님을 곤란하게 만들 타이밍을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승진을 위한 계산된 한 수였던 거죠. 이런 상황을 딱 한마디로 표현하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바로 권모술수예요. 권은 권세나 권력을 뜻하고 모는 꾀나 계략을 의미해요. 술은 수단이나 방법을 뜻하고 수는 계산이나 셈을 나타내죠. 쉽게 말해서 권력을 잡기 위해 온갖 꾀와 계략을 부리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어요. 중국 전국시대의 진나라 시황제가 천하를 통일하기 전 각 나라들이 서로 견제하고 싸우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위나라에 신능군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정말 권모술수의 달인이었거든요. 신능군은 위나라가 조나라를 공격하려 할 때 조나라를 구하기 위해 정말 치밀한 계획을 세웠어요. 먼저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을 이용해서 위나라 왕의 부인을 설득했고 그 부인을 통해 왕의 호부를 몰래 훔쳐냈어요. 호부는 군대를 움직일 수 있는 절대적인 증표였거든요. 그리고 자신의 친구를 죽이면서까지 군대 지휘권을 빼앗아서 조나라를 구해냈어요. 한 번의 작전을 위해 사랑하는 사람도 친구도 모두 이용한 거죠. 그때 제가 목격했던 회의실 상황이 바로 이런 거였어요. 겉으로는 업무를 위한 질문인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자신의 위치를 높이기 위한 계산된 행동이었던 거죠. 그 동료는 팀장님이 실수할 만한 부분을 미리 파악하고 가장 효과적인 타이밍을 노려서 한 방을 날린 거예요. 권모술수는 때로는 필요할 수도 있지만 결국 사람들 사이의 신뢰를 깨트리는 양말의 검이라는 걸 그날 깨달았어요. 불원천리, 불원천리. 버스에서 만난 아주머니가 갑자기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젊은이, 어디까지 가는 거야? 저는 부산까지요. 라고 대답했는데 그분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그런데 왜 버스로 가? 저는 비행기 표가 없어서요. 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에 남아요. 거리가 문제가 아니구나. 마음이 문제지. 여러분, 오늘 이야기할 사자성어가 바로 이런 마음을 담고 있어요. 불원천리라는 말인데요. 불은 아니다. 원은 멀다. 천은 천. 리는 리예요. 즉, 천리를 멀다고 여기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천리면 대략 400km 정도인데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딱 그 정도 거리예요. 옛날 사람들에게 천리는 정말 엄청난 거리였을 텐데 그걸 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니 대단하죠?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세요? 이건 맹자라는 사상가와 관련된 이야기예요. 준주 전국시대의 제나라에 선왕이라는 임금이 있었어요. 이 왕이 정치를 잘하고 싶어서 천하의 현인들을 찾고 있었거든요.
그때 맹자가 살던 곳은 추나라였는데 제 나라에서 추나라까지가 정확히 1000리였어요. 선왕의 신하들이 말했어요. 맹자를 모셔오는 곳은 좋지만 1000리나 되는 먼 거리인데 과연 올까요? 그런데 선왕이 답했어요. 현인을 만나기 위해서라면 1000리가 어디 먼 거리인가? 그리고 직접 사신을 보내서 맹자를 정중히 모셔왔다고 해요. 맹자도 그 마음을 알고 기꺼이 제 나라로 갔고요. 그때 제가 버스에서 만난 아주머니 말씀이 맞았어요. 사실 저는 그날 면접을 보러 가는 길이었거든요. 정말 가고 싶었던 회사였는데 항공편이 다 취소되는 바람에 급하게 버스를 탄 거였어요. 처음엔 왜 하필 오늘 이런 일이? 라고 생각했는데 아주머니 말을 듣고 나니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정말 가고 싶은 곳이라면 어떤 방법으로든 갈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 회사에 결국 합격했고 지금도 그곳에서 일하고 있어요. 거리는 마음의 문제였던 거죠. 정말 원하는 것이 있다면 1000리도 가까운 거리가 되는 법이니까요. 오비삼척, 오비삼척. 오래된 일기장을 펼쳐보니 중학교 때 쓴 글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정말 웃기더라고요. 제가 그때 쓴 일기 내용이 뭐냐면 앞머리를 자르고 싶어서 가위로 조금씩 잘라냈는데 계속 삐뚤어져서 더 자르고 또 자르고 했다는 거예요. 결국 앞머리가 거의 다 사라져서 한 달 동안 모자를 쓰고 다녔다고 적혀 있더라고요. 이런 상황을 딱 표현하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바로 오비삼척이에요. 오는 나, 오, 비는 코, 비, 삼은 석, 삼, 척은 자척이에요. 직역하면 내 코가 석자라는 뜻인데 이게 왜 이런 의미가 됐을까요? 코는 얼굴의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 코가 석자나 되게 길다고 하면 정말 우스꽝스럽겠죠. 그래서 이 말은 자기 자신의 잘못이나 부족함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뜻으로 쓰여요. 남의 흠은 잘 보면서 정작 자기 문제는 모르는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자성어는 중국 고전에서 나온 말이에요. 옛날 어떤 학자가 다른 사람들의 잘못은 아주 세세하게 지적하면서 정작 자기 얼굴에 묻은 밥풀은 모르고 있었다는 이야기에서 비롯됐어요. 주변 사람들이 보기엔 정말 우스꽝스러웠을 거예요. 남의 작은 실수는 현미종으로 보듯 찾아내면서 자기 얼굴에 큰 밥풀이 붙어 있는 걸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앞머리 자르던 그날을 생각해보니 정말 오비삼척이었던 것 같아요. 거울을 보면서 계속 자르고 있었는데 그때는 조금만 더 다듬으면 예뻐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옆에서 엄마가 그만하라고 말렸는데도 제 생각에만 빠져 있었어요. 나중에 학교 가서 친구들이 놀라는 표정을 보고서야 제가 얼마나 이상한 모습이었는지 깨달았죠. 결국 우리 모두 자기 코 길이는 모르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남을 탓하기 전에 내 모습부터 돌아보라는 지혜가 담긴 말이에요. 옥석혼효, 옥석혼효. 길고양이를 보면서 문득 든 생각이 있어요. 어제 집 앞 골목에서 새끼 고양이 한 마리가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신기한 게 그 작은 녀석이 썩은 음식은 절대 건드리지 않고 먹을 만한 것만 골라내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분하는 능력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은 어떨까요? 우리 주변에는 정말 좋은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뒤섞여 있는데 과연 우리가 제대로 구분하고 있을까요? 오늘은 바로 이런 상황을 표현한 사자성어, 옥석혼효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옥석혼효는 옥, 돌석, 섞일혼, 뒤섞을 효로 이루어져 있어요. 쉽게 말하면 귀한 옥과 흔한 돌이 뒤섞여 있다는 뜻이죠. 좋은 것과 나쁜 것이 함께 섞여 있어서 구별하기 어려운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인터넷에 진짜 정보와 가짜 정보가 뒤섞여 있는 것처럼요.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세요? 중국 전국시대 때 조나라에 인상녀라는 신하가 있었어요. 어느 날 진나라 왕이 조나라의 귀한 보석 화씨벽을
자기 나라 15개 성과 바꾸자고 제안했거든요. 그런데 모든 신하들이 반대했어요. 진나라를 믿을 수 없다는 거였죠. 하지만 인상녀는 달랐어요. 그는 왕에게 이렇게 말했죠. 전하, 지금 우리 조정에는 옥과 돌이 뒤섞여 있습니다. 누가 진짜 충신이고 누가 그렇지 않은지 알기 어려워요. 하지만 이런 위기야말로 진짜 인재를 가려낼 기회입니다. 결국 인상녀는 목숨을 걸고 진나라로 가서 화씨벽을 지켜냈고 그 일로 조나라에서 가장 신임받는 신하가 되었죠. 그때 그 길고양이가 보여준 선택의 지혜가 떠올랐어요. 저도 몇 년 전 직장에서 비슷한 경험을 했거든요. 새로운 프로젝트에 여러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는데 누구를 믿고 함께 일해야 할지 정말 어려웠어요. 겉으로는 다들 열정적으로 보였지만 막상 일이 시작되니 진짜 실력 있는 사람과 그냥 말만 번지르르 한 사람이 금세 드러나더라고요. 결국 묵묵히 자기 일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했을 때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었죠. 길고양이도 본능으로 좋은 것을 가려내듯 우리도 시간을 두고 지켜보면 진짜 가치 있는 것들을 구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옥석혼효의 세상에서 진짜 옥을 찾는 눈을 기르는 게 중요하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서리지탄, 서리지탄. 19번째 거절을 당했을 때예요. 면접관이 마지막에 던진 말이 아직도 귀에 맴돌아요. 경력이 부족해 보이네요. 그 순간 제가 서 있던 빌딩에서 내려다본 서울 시내가 정말 낯설게 느껴지더라고요. 어릴 때 놀던 그 골목들, 학교 다니던 그 길들이 이제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오늘 얘기할 사자성어는 바로 서리지탄이에요. 서는 기장서, 리는 떠날 리, 지는 어조사 지, 탄은 탄식할 탄이거든요. 풀어서 말하면 기장이 잘하는 것을 보고 탄식한다는 뜻이에요. 뭔가 이상하죠? 기장이 잘하는 건 좋은 일인데 왜 탄식을 할까요? 이건 단순히 농사 이야기가 아니라 옛날 궁궐터나 번화했던 곳이 황폐해져서 잡초나 곡식만 무성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고 느끼는 쓸쓸함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추억이 깃든 장소가 완전히 변해버렸을 때 느끼는 그 복잡한 감정이죠.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가 있어요. 중국 주나라 시대, 수도였던 호경이 오랑캐들의 침입으로 완전히 파괴되었어요. 왕실도 도망가고 백성들도 뿔뿔이 흩어졌죠. 몇 년 후 한 신하가 옛 궁궐터를 찾아갔는데 화려했던 왕궁 자리에는 기장과 피만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던 거예요. 그 신하는 한때 왕과 신하들이 나라를 걱정하며 회의하던 그 자리를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금으로 장식된 기둥들, 비단으로 덮인 의자들, 향기로운 꽃들이 가득했던 정원. 그런데 이제는 암호로 돌고지 않는 들풀만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때 제 마음도 딱 그랬어요. 20번째 면접을 보러 가는 길에 우연히 대학교 앞을 지나가게 됐거든요. 4년 동안 매일 걸었던 그 길인데 제가 좋아하던 작은 카페는 편의점이 되어 있었고 친구들과 밤새 이야기하던 술집은 아예 없어져 있더라고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그리워하던 건 그 장소가 아니라 그때의 제 모습이었다는 걸요. 꿈 많고 자신감 넘쳤던 22살의 저 말이에요. 시간은 모든 걸 바꿔버리지만 그 변화 속에서 정말 소중한 건 추억이 아니라 그 추억을 만들어낸 우리의 마음이더라고요. 경이원지, 경이원지. 버스에서 만난 아주머니가 갑자기 제게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젊은 친구, 사람 사귈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알아?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너무 가까워지려고 하지 마. 적당한 거리를 두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지내야 해. 저는 그때 무슨 뜻인지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 아주머니가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드릴 경이원지라는 말이었던 것 같아요. 경이원지는 경할 경, 그리고 이, 멀, 원, 갈, 지
이렇게 4개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직역하면 공경하되 멀리한다는 뜻인데요. 쉽게 말해서 어떤 사람이나 대상을 존경하고 예의를 갖추지만 동시에 적당한 거리를 유지한다는 의미예요. 마치 해바라기가 태양을 바라보면서도 타지 않은 거리를 유지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어요. 공자의 제자 중에 자로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자로는 성격이 급하고 직선적인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자로가 공자에게 물었어요. 선생님, 귀신이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 공자가 답한 말이 바로 미지생 언지사, 미지사 언지귀였어요. 삶도 제대로 모르는데 어떻게 죽음을 알겠으며 죽음도 모르는데 귀신을 어떻게 알겠냐 하는 뜻이었죠. 이어서 공자는 경귀신 이원지라고 말했어요. 귀신을 공경하되 멀리하라는 거였죠. 여기서 경이원지라는 표현이 나온 거예요. 그 버스 아주머니 말씀을 듣고 몇 년이 지나서야 진짜 깨달았어요. 직장에서 정말 능력 있고 존경받는 선배가 있었거든요. 처음엔 그분과 친해지고 싶어서 자꾸 다가가려고 했어요. 점심도 같이 먹자고 하고 퇴근 후에도 만나자고 했죠. 그런데 어느 순간 그분이 저를 피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나중에 다른 동료를 통해 들어보니 제가 너무 부담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존경한다는 마음으로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예의를 지켰다면 오히려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어려운 건 바로 이 거리감이에요. 너무 가까우면 실망하고 너무 멀면 소통이 안 되거든요. 경이원지는 그 절묘한 균형점은 알려주는 지혜로운 말이에요. 간어제초, 간어제초. 엘리베이터가 바로 열린 그때 저는 무언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평소라면 최소 3분은 기다려야 하는데 버튼을 누르자마자 딩 하고 문이 열리더라고요. 그런데 안에 들어가니까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1층 버튼을 눌렀는데 2층에서 멈추고 3층 버튼을 눌렀는데 4층에서 멈추고 완전히 제멋대로였거든요. 바로 그 순간 떠오른 사자성어가 있어요. 간어제초. 간은 사이간, 어는 어조사어, 제는 제나라 제, 초는 초나라 초예요. 직역하면 제나라와 초나라 사이에 있다는 뜻인데 실제로는 강대한 두 세력 사이에서 어정쩡한 위치에 있거나 이도저도 아닌 애매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의미로 쓰여요. 마치 저처럼 원하는 층으로 가지도 못하고 어정쩡한 곳에서 멈춰 서 있는 것처럼요.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세요? 춘추전국 시대의 이야기예요. 그때 중국은 여러 나라로 나뉘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제나라와 초나라가 가장 강력한 두 세력이었어요. 다른 작은 나라들은 이 두 거대한 나라 사이에서 정말 고민이 많았거든요. 특히 송나라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었어요. 북쪽으로는 제나라, 남쪽으로는 초나라가 있었죠. 제나라가 우리 편이 되어라 하면 네네 하고 고개를 끄덕이고 초나라가 아니다, 우리 편이 되어라 하면 또 네네 하고 대답해야 했어요. 송나라 왕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을까요? 제나라 편을 들면 초나라가 쳐들어올 것 같고 초나라 편을 들면 제나라가 화를 낼 것 같고 매일매일이 줄타기였을 거예요. 결국 어느 쪽도 확실하게 선택하지 못하고 애매한 위치에서 눈치만 보며 지내야 했죠.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은 건 저도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 송나라 왕과 똑같은 기분이었다는 거예요. 1층으로 가고 싶은 마음과 3층으로 가고 싶은 마음 사이에서 어정쩡하게 2층에 멈춰서 있던 거죠. 인생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어서 결국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때로는 애매한 중간 지점에 머무는 것보다 용기 내어 한쪽을 확실히 선택하는 게 답일 수도 있어요. 염화시중,
염화 시중. 여러분, 스마트폰 화면을 계속 보다가 문득 고개를 들었을 때 느끼는 그 묘한 감정 있잖아요. 디지털 세상에 빠져 있다가 갑자기 현실로 돌아오는 순간 말이에요. 뭔가 놓친 게 있는 것 같은 중요한 걸 지나쳤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요.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특별한 소통 방식에 대한 거예요. 바로 염화 시중이라는 사자성어인데요. 염화는 꽃을 집어든다는 뜻이고 시중은 대중에게 보여준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꽃을 들어 올려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근데 단순히 꽃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말없이 꽃을 드는 것만으로도 깊은 뜻을 전달한다는 뜻이에요. 언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진리를 몸짓이나 행동으로 전하는 거죠. 진정한 소통이란 때로는 말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보여주는 표현이에요.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정말 신기한 이야기가 있어요. 2500년 전, 부처님이 영축산에서 설법을 하고 계셨는데요. 그런데 평소와 다르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수많은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부처님은 그냥 조용히 앉아 계셨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부처님이 연꽃 한 송이를 들어 올리셨어요. 그냥 조용히 꽃을 드시기만 했는데 그 순간 마하가섭이라는 제자가 빙글에 미소를 지었거든요. 다른 제자들은 모두 어중들해하고 있는데 마하가섭만 이해한 거예요. 부처님은 그 미소를 보시고 내가 전하고자 하는 진리를 마하가섭이 깨달았다고 하셨어요.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깨달음이 꽃 한 송이를 통해 전해진 거죠. 그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는데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전해진 거니까요. 사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그 스마트폰 화면에서 고개를 들었던 그 순간 말이에요. 지하철에서 할머니 한 분이 제 맞은편에 앉아 계셨는데 저는 계속 핸드폰만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문득 고개를 들었을 때 그 할머니가 저를 바라보며 살짝 미소를 지어주시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놀랐어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는데 그 미소 속에 모든 게 담겨 있었거든요. 젊은 사람이 고개를 들고 주변을 둘러보니 기특하다는 마음, 그리고 세상과 소통하려는 마음을 알아주시는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진정한 소통은 말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거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염화시중처럼 때로는 침묵이 더 큰 울림을 준다는 걸 그 할머니의 미소로 배운 거죠. 금상첨화. 금상첨화. 40살이 되던 해 처음으로 제대로 된 칭찬을 받았어요.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성공시켰을 때였는데 부장님이 회의실에서 모든 팀원들 앞에서 제 이름을 부르시더라고요. 그때까지 늘 눈치만 보며 살던 제가 그 순간만큼은 정말 당당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뭔가 아쉬운 마음이 들었거든요. 오늘 얘기할 사자성어는 바로 금상첨화인데요. 금, 비단 금, 위, 상, 더할 첨, 꼭, 화. 비단 위에 꽃을 더한다는 뜻이에요. 이미 아름다운 비단에 꽃까지 그려 넣어서 더욱 화려하게 만든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좋은 일에 또 좋은 일이 겹친다거나 이미 훌륭한 것을 더욱 완벽하게 만든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아세요? 중국 송나라 시대에 황정견이라는 유명한 시인이 있었어요. 어느 날 친구가 자신이 쓴 시를 보여주면서 조언을 구했는데 그 시가 이미 너무나 완벽했던 거예요. 황정견은 고민에 빠졌죠. 이미 완벽한 작품인데 여기에 뭘 더 보탤 수 있을까? 그때 그가 한 말이 바로 이 시는 금상첨화와 같다 였어요. 아름다운 비단에 꽃을 더하듯 이미 완벽한 것에 무엇을 더한다는 게 오히려 부담스럽다는 의미였죠. 그제서야 제가 그날 느꼈던 아쉬움이 뭔지 알겠더라고요. 처음 받은 칭찬이 너무 소중해서
이게 마지막일까봐 두려웠던 거예요. 비단 위에 꽃을 더하면 더 아름다워지겠지만 때로는 그 자체로도 충분히 완벽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진짜 아름다움은 더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더라고요. 와신 상담, 와신 상담. 버스에서 만난 아주머니가 갑자기 제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젊은이, 힘든 일 있어도 참고 견디고 있지? 그러면서 자기 아들 이야기를 하시는데 취업 준비 3년째인데도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말이야, 견디는 힘이 있어야 살아가는 거야. 하시면서 조용히 미소 지으시는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사자성어가 바로 그 이야기와 딱 맞아떨어지는 말이에요. 와신상담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와는 누울와, 신은 섭신, 상은 맛볼상, 담은 쓸개담이라는 뜻이에요. 직역하면 섭 위에 누워 쓸개를 맛본다는 말인데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로 복수를 위해서 온갖 고생을 참고 견딘다는 의미예요. 지금은 굴욕을 당하고 실패를 겪더라도 언젠가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모든 시련을 견뎌낸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세요?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 중국 춘추시대 이야기예요. 오나라 왕 부차와 월나라 왕 구천 사이에 벌어진 처절한 복수극이죠. 처음에는 월나라 구천이 오나라를 공격했어요. 그런데 전쟁에서 패배하고 아버지까지 잃게 된 오나라 부차가 복수의 칼날을 갈았어요. 부차는 아버지의 원수를 갚겠다며 매일 밤 딱딱한 섭 위에서 잠을 잤어요. 편안한 침대를 거부하고 매일 고통을 느끼며 복수심을 불태웠던 거죠. 그 결과 강해진 오나라군으로 월나라를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이번엔 월나라 구천의 차례가 되었어요. 나라를 잃고 오나라의 포로가 되어 온갖 굴욕을 겪었죠. 하지만 구천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쓴 쓸개를 핥으며 이 굴욕을 절대 잊지 말자고 다짐했어요. 신하들과 함께 농사를 짓고 백성들과 똑같이 살며 20년이라는 긴 시간을 준비했어요. 만약 여러분이 그 상황이었다면 견딜 수 있었을까요? 20년이에요. 20년. 그런데 구천은 해냈어요. 결국 강해진 월나라로 오나라를 무너뜨리고 복수를 완성했죠. 버스에서 만난 그 아주머니 아들이 바로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떨어져도 또 떨어져도 포기하지 않고 자신만의 쓸개를 핥으며 견디고 있는 거죠. 그때 제가 깨달은 건 와신상담이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는 거였어요. 지금의 고통을 미래의 성공을 위한 자양분으로 바꾸는 놀라운 정신력이더라고요. 진짜 강한 사람은 고통을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고통을 견디며 성장하는 사람이에요.